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1과목 물류관리론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1과목 물류관리론 쪽 한번 펴보시고요. 거기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제1과목 물류관리론은 총 1장부터 9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물류관리의 기초 이렇게 나와 있고 2장에는 물류마케팅, 3장은 물류조직, 4장은 유통경로, 그 다음에 5장은 물류회계, 그 다음에 6장은 합리화, 그 다음 7장은 정보, 8장은 바코드, 9장은 물류혁신기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으로 물류관리론에서는 우리들이 물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를 다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제1장 물류관리의 기초, 우리가 총론이라고 부르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 기초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이 기초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물류관리론뿐만 아니라 뭐 2과목, 그 다음에 4과목에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1과목 중에서도 제1장을 좀 정확하게 학습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 실제로 시험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물류 마케팅 이런 것도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건 또 물류 조직 3장 이런 것도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은 제 6장에 있는 물류 합리화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류 합리화와 제 9장 물류 혁신 기법 요런 그 단원들은 좀 별표를 쳐 두시고 나중에 학습을 하실 때 좀 비중 있게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8장에 있는 바코드, 뭐 RFID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우리의 실무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바코드 이런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잖아요. RFID도 요즘 많이 보이죠. 우리 주류 같은 데는 RFID 꼭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실무적으로도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고 문제도 굉장히 좀 쉬운 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 1과목 물류관리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 목차만 가지고도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기법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구성, 틀은 잘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학습 포인트 이런 거 나오는데요. 학습 포인트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뭐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비중은 역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제1장 물류관리 기초 총론에서 굉장히 많은 한 25%이 과목 전체 문제 한 4분의 1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뭐 획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 시험 자체가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고 꽈락 없이 60점 이상의 평균을 얻어내며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쉬운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데에서는 좀 놓치지 않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서 교재 이제 제1장 물류관리의 기초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 물류관리의 기초. 이 물류관리의 기초는 향후에는 이제 뭐 총론적인 개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물류관리 기초에서 반드시 학습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이 물류관리의 개요적인 총론적인 부분인데 이 개요에서는 물류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물류와 유통의 개념에 대한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확실하게 딱 잡히고 나면 물류가 뭐다 유통이 뭐다 잡히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것들이 물류와 관련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류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것들에 대한 기법은 나중에 우리 합리화나 뭐 혁신 기법 이런 것들은 뒤에 6장, 9장 이런 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물류 관리가 뭔지 그 정도만 좀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핵심적인 포인트가 물류 산업의 최근 동향이에요. 항상 우리 물류관리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의 트렌드,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요즘의 동향,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두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근데 물류관리론에서 나올 수 있는 동향은 물류 산업이 요즘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리고 요즘 어떤 변화를 겪고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 단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꼭 잡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 두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책을 다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단어들만 딱 보고 내가 어디까지 그 개념이 떠오르는지를 살펴보시고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거기만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복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책이 우리 너무 두껍잖아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거를 매일매일 다 복습하기 어려우니까 그 좀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들을 매 단원마다 잘 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포인트 요 정도 잡고 가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 1장에서 1번 목차인 물류와 유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첫 번째, 물류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물류관리사라는 시험을 준비하니까 물류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물류는 우리가 한자 뜻을 생각을 해보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 물자잖아요. 그 다음에 의는 흐를 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건이라는 것이 흐른다라는 개념인데 이것의 공식적인 법적 개념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정의에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하면 이건 법적 정의라는 거예요. 물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화라고 하는 것들, 이 재화라고 하는 것들 말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뭐 법정 용어로 항상 물건을 표현할 때 한자로 재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재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이거 물건을 뜻하는 거구나. 혹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상품 뜻하는 거구나. 영어 더 편하시면 뭐 구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키워드 하나, 첫 번째 공급자로부터 이 단어가 나와요. 공급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조달, 생산이 돼서 이 공급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조달하거나 법정 용어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물건이라고 하는 이 재화, 물건, 상품, 구스를 공급자가 조달하거나 생산해서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공급자로부터 어디로 가냐? 수요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수요자. 그래서 전달되거나 해서 키워드 또 하나 전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로부터 회수가 된대요. 첫 번째 소비자, 수요자로부터 이렇게 두 번째로는 회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황을 전제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아니면 소비자로부터 회수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회수돼서 나중에 뭐하기까지 폐기되기까지 발생하는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다. 그래서 이 과정 전반적으로 이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물류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가가치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들이 가공이나 아니면 조립이나 뭐 등등등등 많은데 맨 마지막에 뭐까지? 정보통신까지.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부가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거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물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물건을 전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소비자가 다시 물건을 회수해서 폐기하는, 소비자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 두 번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관, 하역, 그와 더불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가공, 조립, 정보통신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 물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왜 암기해야 되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류정책기본법 이런 건 빼더라도 물류의 정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해가지고 가장 빈출됐던 거, 물류라고 하는 거는 공급자로부터 수요자로 가는 건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다만 정보통신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뭐라 했어요? 정보통신 기능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물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안, 그 지문이 틀린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물건이 전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급자, 물건을 만든 사람이 조달하고 생산해서 수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이 과정은 정방향으로 물건이 흐르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순물류, 순방향으로 흐르는 물류다 해서 순물류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소비자로부터 되돌아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물건을 사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뭐 택배 하나 시켰는데 이 물건 까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색깔이 별로야. 생각했던 거랑 달라. 그럼 뭐요? 반품하거나 뭐 이렇게 그 반품 요청 뭐 쿠팡 이런 데 쉽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물건이 나한테 왔지만 내가 다시 판매자에게 물건을 돌려보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 것은 방향이 역방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역물류 이렇게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순물류와 역물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이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도 좀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살펴보시면 되고, 순물류뿐만 아니라 역물류까지 가는 것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물류였다. 왜냐? 물건이 흐르는 것을 모두 다 물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의 개념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위에 법적 용어가 사실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여기 밑에 즉 해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즉 물류란 물리적인 물의 흐름, 물이라고 하는 물건, 상품, 구스 이렇게 뭐라고 했죠? 물의 흐름에 관한 경제 활동인데 시간과 공간 등의 변경을 통한 효용 창출이 주 업무이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 시간과 공간의 창출,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시공간을 창출한대요. 뭐 우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시간적인 효용도 발생을 하고요. 효용을 쓴 거예요, 제가. 시간적인 효용도 발생하고요. 공간적인 효용도 발생하는데 이게 왜 발생하냐면, 물류라고 하는 건 결국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 물건을 많이 팔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물건을 빨리 갖다 줄 수 있으면 내가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시간적으로 그 사람의 수요가 언제 있을지를 예측해서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면 수요가 딱 떴을 때, 수요가 발생했을 때 물건을 바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확실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시간에 갈 수 있다는 물류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돼요. 물건의 이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시간적으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그렇죠. 공간적으로도 내가 물건을 뭐 수요자들이 거의 수도권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공장이 꼭 수도권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내가 조금 멀리 있더라도, 내가 어디 뭐 지방 혹은 어디 뭐 산 쪽에 어디 있더라도 이게 수요가 발생했을 때 물건을 여기서 거기까지 바로 보낼 수 있다는 확신, 물건의 흐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공간적으로도 꼭 수도권에 공장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물건의 이동, 물류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런 시간과 공간의 변경을 통해서 효용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생산된 재화를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과정과 관련되는 여기 부분,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및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 등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의라고 한 게 뭐였어요?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꼭 빼려고 하는데 정보통신 빼는 거 주의해라. 우리 기출 2번 이상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데, 키워드는 그 공급자로부터 수요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두 문자 암기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공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물류라고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거의 바로 밑에 나와 있죠. 2번 목차에 물류의 중요성 보시면 각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큰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요즘 흐름이. 그래서 요즘 물건들을 보면 사실 다 품질이 너무 좋아져서 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품질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면 사실 그것 자체가 물건의 강점이 될 텐데, 그렇게 품질의 차이를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혹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물류 쪽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남들보다 빠르게, 혹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도 또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우리 불과 한 5년 전 정도만 해도
당일 배송 이런 개념이 있었나요? 그런 개념 없었던 것 같아요. 택배 같은 거 시키면 우리가 보통 2에서 3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신선식품, 뭐 프레시 배달 이런 것들 상상 못했죠.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시켰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온다 이런 것들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은 가능하다. 왜냐 물류를 차별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강점을 두고. 그래서 이어서 계속 보시면 신속하게 물류 서비스에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은 도태될 수 있대요. 그래서 기업은 여기 부분 체크해주세요. 물류비를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여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만 물류 비용과 물류 서비스 사이에는 상충관계, 영어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요.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서비스 수준과 비용을 잘 설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성도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 물류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은 첫 번째로 이런 게 나왔죠? 차별점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다른 기업과의 차별점을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물류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해두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이제 뭐 물류와 관련된 빈출 문장들도 좀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 유통까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복습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물류는 이렇게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목차 보시면 이번에는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요. 유통. 그럼 유통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제 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파트는 물류관리, 즉 물류관리사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은 우리한테 메인은 아니에요. 유통은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시험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랑 다른 시험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메인으로 배우는 건데,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물류랑 굉장히 헷갈리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서 개념만 좀 잡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물류는 맨 위에 로지스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물류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스트리뷰션 영어로 뭐 분배, 뭐 이렇게 표현들도 하는데 조금 더 분배 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유통은. 그래서 이 유통의 정의를 보면 거기 첫 번째 줄에 유통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여기 체크해 두시고,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에는 생산하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판매. 그래서 아까 물류라고 하는 거는 그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게 핵심이었죠. 전달이 뭐예요? 이동하는 게, 흐르는 게 핵심이었다면, 유통이라고 하는 건 생산한 사람이 소비하는 사람한테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야. 판매. 그러니까 포인트가 약간 다르죠. 판매. 그래서 재화, 화폐, 정보 등의 흐름을 말해요. 그래서 판매라고 하는 거니까 이 판매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물건이 이동하면 대가로 화폐가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물건, 소유권이 넘어가면 대가가 오는,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당연히 재화, 즉 물건의 이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이동하고 화폐도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들이 다 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크게 보면 물류의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위 개념, 더 높은, 좀 더 광범위한 개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기업 측면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간, 장소 및 소유의 효용성을 더해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물류, 그 유통에서는 이 종류가 사실 더 중요한데, 이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유통에서는 첫 번째, 유통의 종류 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상적 유통, 이런 용어는 기억해 두세요.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물적 유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옆에 영어로 보시면 commercia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업적이라는 뜻이에요. 상업적으로 distribute, 뭔가 상업적인 분배를 하는 건데 상류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적 유통을 줄여서는 상유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물적 유통은 줄여서 물류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상류와 물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니까 이 단어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 상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첫 번째 줄 보시면 상거래를 통해서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제활동이래요. 키워드. 상거래를 통해서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상품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유권. 이 물건의 권리를 누가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이걸 소비자, 구매자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권리를 넘겨주는 걸 우리가 상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의 개념이 등장하냐면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 말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죠?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신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나는 뭘 해야 된다?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면서 대가는 보통 화폐 이전이겠죠. 그래서 대가를 교환하는 것을 상류, 상적 유통이라고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폐 이전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물류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뭐예요? 물건의 흐름, 물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적 유통.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품의 재화라고도 표현했죠. 상품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통의 개념 안에는 상류와 물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물류를 중점적으로 배울 거고 상류와 물류는 좀 다른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통을 전반적으로 다 수행하는 개념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요? 판매가 주로 키포스트가 되었으니까 대부분이 뭐 유통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백화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편의점,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이런 곳들이 다 유통업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백화점을 물류업체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쵸? 백화점은 유통업체라고 표현하지. 왜냐? 판매라니까. 근데 그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상류와 물류가 다 포함돼서 판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물적 유통과 관련해서는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상품의 이동이니까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효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면 상적 유통, 아까 첫 번째 줄 이거 같이 살펴봤죠? 상거래를 통해서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제활동, 이거 이제 이해되셨을 거고 이는 유통 경로 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요 표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물류라고 하는 거는 상품 자체 이동으로 시간적 그 다음에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요거 체크해 둬야겠죠? 시간적 그 다음에 공간적 효용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는 화물의 정보의 전달 및 활용을 포함하고 상품의 거래 활동과 금융, 보험 등의 보조 활동은 상류라고 하는 상적 유통에 해당하고 화물 정보의 전달 및 활용, 보관,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은 물적 유통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뭐 화폐 이전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폐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 활동이잖아요. 금융, 보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더 적합하다? 오히려 이쪽에. 그래서 여기서 금융이라던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각종 부수적인 것들은 상류 쪽에 좀 더 가깝고 보관하거나 하역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적 유통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관이나 하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쪽 물적 유통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시간에 우리가 물류랑 유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물류와 유통 그리고 앞으로 배울 물류 관리 모든 개념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앞으로 배울 모든 물류 관리는 90% 이상이 다 앞으로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화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다 통합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지 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물류 관리론 우리 총론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통합하지 않고 분리를 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바로 밑에 나오는 상물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상물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배웠던 상류라고 하는 개념 있죠? 그 다음으로 물류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좀 분리를 해두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구분선을 그어가지고 분리하는 개념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상물 분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류와 물류를 분리한다. 그래서 주의할 거 다른 것들은 다 통합하는 건데 분리하는 거 딱 하나 나온다고 하면 뭐다? 상물 분리다. 이거 시험이 좀 자주 나와요. 그럼 상물 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줄 보시면 상물 분리는 물류 합리
합리화 관점에서 물류를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상류 경로와 물류 경로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상류, 유통하는 것, 그 중에서도 판매하는 것, 판매하는 단위와 물류 이동하는 것 단위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유통활동에서 판매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거래 범위를 넓히려고 하겠죠. 이 말이 뭐예요? 유통업계에서 백화점 이런 데서는 내가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래 범위를 넓혀야겠죠. 거래선을 다양화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다가 백화점을 세우면 그 유통할 수 있는 구조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백화점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산에도 있고 어디 바다 근처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면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은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라는 관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을 하면, 즉 상층 유통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런 어떤 거래 범위를 넓히면 되는데, 그렇게 범위를 넓히게 되면 밑에 하위 단위에 있는 물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건을 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물류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은 원가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물품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총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유통활동에서는 판매를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거래 범위를 넓히고 그래서 매출액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반면에 물류 측면에서는 수송 거리가 늘어나 버리고 그리고 보관 설비나 재고 비용 등이 증가하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로 인한 단위당 물류비 자체가 증가하는 결과에 의해서 오히려 총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죠. 매출은 늘었는데 원가도 같이 늘어서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원가가 늘어난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이익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죠. 매출을 늘리는 의미가 없죠. 알짜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권이 확대되거나 무게나 부피가 큰 제품일수록 상류와 물류는 분리해서 각각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상물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를 시키고 영업소의 물류 기능을 통합해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죠. 물류는 물류 부서에서 전담하고 그 다음에 상류는 어디서 해라? 영업부서에서. 물건 파는 거는 영업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물류는 물류 부서끼리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물 분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보면 상물 분리를 그럼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물 분리를 그럼 우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냐, 키워드들만 좀 챙겨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 1번 보시면 재고의 편제 또는 과부족을 해소해서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재고 관리를 정확하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두 번째, 물류 거점이라고 하는 거는 물류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쿠팡 같은 거 물류 센터 굉장히 거점 단위로 많이 있죠. 그래서 물류 센터에서 하역을 기계화, 창고 자동화 추진이 가능해서 물류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두 번째, 물류의 효율성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점과 영업소의 수주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적재율이 향상된다. 이 말은 우리 나중에 화물 운송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적재율이 향상된다는 것은 차량이 한번 이동할 때 그 물건에 그 차량이 빈 차로 가지 않고 물건을 가득 채워서 가는 것을 적재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류만 통합하고 물류를 통합한 상태에서 굉장히 지점 간의 물건을 통합했으니까 보내준 것들이 효율화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에 실어서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적재를 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율이 향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물류 거점을 통한 수배송으로 수송 경로가 단축되고 대형 차량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수송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네 번째, 수송 비용의 감소. 이게 물류를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겠죠. 그래서 재고도 확실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효율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적재율과 수송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물류를 A에서 B 창고로 갈 거,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 창고로 가는데 C에서도 B 창고 갈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야, 그럼 우리 이거 같이 가자 라고 하면 적재도 함께 할 수 있고 한 번에 갈 때 또 큰 차량을 이용해서 한 번에 쿡 가게 되면 단위당 운송비도 줄어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영업은 영업부에서, 물류는 물류부에서, 상물 분리를 통해서 물류는 물류 통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다 얻어내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 용어 설명 이런 데 보시면 뭐 상충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용어는 자주 등장하니까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주로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물류 관리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물류를 관리하다 보면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도대체 이 물류 관리를 할 때 왜 하냐? 물류 관리 우리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물류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보면 그 목표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업이 오너라고 생각하면 물류 관리를 하면서 뭘 얻고 싶었어요? 첫 번째,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싶어요.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물류 기업들은 이제 차별화를 하려면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쿠팡도 쓰시고 네이버도 쓰시고 뭐 11번가 쓰시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을 할 텐데 각자 느끼는 만족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플랫폼에서 물건을 샀을 때는 어떻게 오더라, 혹은 뭐가 깨졌을 때 어떤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다 고객 서비스잖아요. 이런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 게 물류 관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물류 관리, 고객 서비스만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떤 것도 있냐?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목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상충이 되는 거죠. 아니, 고객 서비스는 더 만족시키고 싶고 더 잘하고 더 차별점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뭐 하고 싶어요? 물류 비용은 낮추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업이 이익이 남잖아요. 기업은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을 남겨야 돼요.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당연히 물류 비용은 줄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객 서비스를 높이려면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요. 뭐 우리 쿠팡이라면 쿠팡맨도 더 많이 채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류 거점도 더 많이 만들어놔야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려면 물류 비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표를 두려고 한다면 고객 서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싼 게 비지떡이냐. 우리 싸게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서비스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질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아주 큰,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목표가 서로 모순된 관계라는 뜻이에요. 모순 관계.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 즉 상충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게 상충관계, 트레이드 오프에 있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적절한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서 두 가지의 목표를 다 달성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물류 관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충관계. 두 개의 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면 다른 하나는 희생되는 경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류관리에서 둘 다 중에 하나만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목표로 하되 최대한 합리화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방향도 못 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류와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우리 아까 못 보고 넘어간 거 하나 있죠. 여기 빈출 문장과 물류의 기원, 옆에 우리 사이드에 우리 그 날개 부분에 하나 있는 거, 이것도 한번 봐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데, 물류의 기원 밑에 나와 있는 거 우리 19페이지 맨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물류라고 하는 거 영어로 로지스틱스라고 표현 많이 한다고 했죠. 로지스틱스. 근데 예전부터 로지스틱스라고 표현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사실 물류라고 하는 개념은 물건이 그냥 단순히 흐른다, 그래서 물건을 가져다 준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물건을 가져다 주고 이 물건이 흐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들, 보관, 하역, 포장, 정보통신 등 많은 기능들이 부가가 되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부가가치를 포함한 개념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로지스틱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단어를 배웠으니까 이런 물건이 단순히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관, 하역, 정보통신, 많은 기능들, 포장, 조립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것을 로지스틱스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제 차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뭐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옆에 이제 물류차들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회사명 붙였는데 무슨 로지스틱스 막 이렇게 붙인 차들이 이제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뭐 하는 데라는 거예요? 아, 물류에다가 조금 더 많은 부가가치들이 종합적으로 토탈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가 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로지스틱스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뒤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 나중에는 공급 사슬 관리까지 가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한다. 공급 사슬 관리. 이거를 나중에 영어로는 SCM 이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류에서 로지스틱스에서 공급 사슬 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조금씩 더 발전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 사슬 관리는 그래서 단순히 뭐 이제 로지스틱스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전체적인 물류가 흘러가는 전체 공급 사슬 있죠? 원자재를 조달해서부터 생산하고 판매하고 회수하고 다시 여기까지 가는 모든 공급 사슬을 전체를 일괄로 관리하는 걸 공급 사슬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개념적인 것을 보면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거는 물류라고 명명한 것은 일본에서 도입이 됐고 미국에서는 병참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에서부터 로지스틱스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나 식량 등을 제대로 조달하고 공급하는 것이 승패 관건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병참이란 단어도 시험에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병참에서 유래되었다 하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병참이라는 단어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뭐냐면, 우리가 뭐 전쟁 같은 거 하면 여기가 이제 그 전쟁 격전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병사들이 싸울 때 여기에 적절하게 공급이 들어가야죠. 식량 같은 것들이. 사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량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병참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병참. 그래서 이 병참에서 물건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 이게 바로 원래 로지스틱스, 물건을 공급하는 것의 기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공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병참, 로지스틱스라고 불렀고, 그게 지금은 유통의 하나의 흐름으로 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넘어가서 빈출 문장 한번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걸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 과목을 지금 공부를 하시니까 물류관리사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냐, 우리 물류 유통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나온 다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물적 유통의 줄임말로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물적인 흐름이다, 재화의 흐름이다 라고 하면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물건을 이동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재화의 이동, 즉 물류라고 배웠고, 그 표현을 물적 유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물적 유통을 줄임말이 물류, 상적 유통을 줄임말이 상류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온 거죠. 물적 유통의 줄임말로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물적인 흐름, 맞는 말. 두 번째,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배달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장소와 시간의 효용을 창출하는 재반활동이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우리 열심히 배웠던 물류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료, 반제품, 완제품을 출발지에서 소비지까지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계획, 실현, 통제하기 위한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전반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군사 용어인 병참에서 유래되어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맞는 말이죠. 우리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판매 물류뿐만 아니라 조달, 생산, 회수 물류를 포함한 총체적인 물자의 흐름으로 확대되었다. 우리 아직 조달, 생산 물류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뒤에서 바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포함한 비용이 맞는 말입니다. 더 포함한 개념이. 그래서 구매, 생산, 판매자가 통합된 물류 개념을 로지스틱스라고 한다. 그래서 로지스틱스는 물류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된, 조금 더 부가가치가 많이 포함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리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다섯 번째 안 봤죠. 우리 다섯 번째 먼저 볼게요. 공급자로부터 최종 고객까지 이르는 유통 채널의 전체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공급자에서 고객까지 이르는 전체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물류 맞고요. 즉 포장, 운송, 보관, 하역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계획 통제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로 어땠을 때 틀리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포장, 운송, 보관, 하역,
포함을 하나 정보통신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시험은. 그 다음에 근데 정보통신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6번 물리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물의 흐름에 관한 경제활동으로 물자 유통과 정보 유통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죠. 정보 유통이 포함된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흐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가치들을 모두 포함한, 즉 물건이 이동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들은 다 물류의 개념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도 보면 뭐 2020년부터 2017년, 16년 등 기출문제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부분은 거의 개념이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매우 좀 중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이제 물류 관리 쪽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아까 상물 분리 학습을 하면서 지금 뭐 제가 지워버렸네요. 상물 분리 부분을 좀 우리 학습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도 하나가 좀 나왔어요. 지금 방금 막 상물 분리 쪽에서 우리 교재 20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상물 분리에 이런 표현 있죠. 물류 합리화라는 관점. 그래서 물류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상물 분리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 물류 합리화는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학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어떤 정도로만 잡아두시면 좋냐면 개념을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물류 합리화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오긴 합니다. 운송이나 그다음에 보관이나 그다음에 하역 포장 등등등 각종 이런 비용들을 물류 하부 기능을 통합하는 거예요. 물류 하부 기능을 통합하여 전체 흐름 자체를 합리화하겠다. 전체 흐름을 합리화하는 것을 물류 합리화라고 하고, 키워드는 통합적 관리예요. 통합적 관리. 그래서 물건이 이동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통신 이런 기능들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능, 하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일괄로 관리하는 것을 바로 물류 합리화 이렇게 부를 거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 물류 합리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법들이 좀 나오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뒤에서 이제 물류관리서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